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 1회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부분합을 실행했다가 부분합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DB 자체를 정렬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요. 부분합을 이제 실행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싶어서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자, 이때 옳은 방법은 지금 제가 오른쪽 하단에 부분합을 실행하는 화면을 캡처해서 놓았는데요. 여기 그룹할 항목 자체가 정렬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금 직급별로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급여라는 항목을 가지고 합계로 부분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급여가 아니고 지금 잘못해서 결과를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급여로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하단에 보면 모두 제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두 제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부분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원자료인 상태, 즉 정렬되어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나머지 항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부분합을 실행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룹할 항목은 바로 정렬을 했을 때 항목 이름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내가 지금 부분합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함수를 사용할까, 그리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사용을 할까고, 그리고 나머지 체크박스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고, 2차 부분합일 때만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벗 테이블은 하나의 요약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요약표를 가지고 피벗 차트와 같이 이 그림을 그려서 시각화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도구입니다. 맞지 않는 것은인데요. 자, 1번 각 영역의 특정 항목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표시가 된다. 그리고 데이터 그룹 수준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요약 정보만 표현할 수도 있고, 요약된 내용의 세부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행렬 또는 열행을 이동시켜서 원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요약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를 하면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된다라고 했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피벗 차트를 우리가 시각화 시켰어요. 그런데 피벗 차트가 테이블을 이렇게 지우게 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3번 아래 견적서에서 총합계, 자, 총합계가 지금 현재 여기 그 총합계를 구하는 문제가요, F2번에 있는데요.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을 구하면 총합계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수식을 통해서 공급가액과 그리고 지금 세액을 통해서 요렇게 지금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결과값이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목표값 찾기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입력값을 알고 싶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 F2번에 1177 이 지금 441로 되어 있는 이 값을 117 0000으로 일단 내가 지금 찾는 값을, 즉 찾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표 값입니다. 이 목표 값을 지금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D6번 셀에 있는 할인율, 자, D의 6번 셀에 있는 할인율이 HDD의 할인율이네요. 그죠? 이 할인율을 현재 2.5%에서 몇 %로
바꾸면 될까요? 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맞게 된 것은 일단 수식셀은 여러분들이 여기 F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F2번으로 된 것을 한번 찾아보면 1번과 4번이 나오네요. 그런데 찾는 값은 아까 전 여기 나왔던 것처럼 1170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맞는 것은 1번과 4번이었는데 2번, 3번 틀렸어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 찾는 값이 117000이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값바셀은 뒤에 6번이라 했으니까 뒤에 6번 셀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 입력값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4번 다음 중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날짜나 논리값이나 숫자나 빈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날짜는 가장 이전 날짜에서 가장 최근 날짜로 정렬이 됩니다. 이전 날짜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뭐 2021년 6월 30일이다. 그러면 6월 30일 이전 2020년 6월 30일이면 이전 날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가장 최근 날짜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논리값은 기본적으로 true나 false로 표시를 하는데요. true는 1을 의미하고 false는 0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1과 0 사이가 어느 것이 더 작나요? 네, false가 작죠. 그래서 영어 단어가 true, false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false, true로 표시가 됩니다. 숫자는 가장 작은 음수에서 가장 큰 양수의 순서로 정렬이 되고 빈셀은 항상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에서 가장 마지막에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과 0이 아니고 false, true가 되어야 되겠죠. 자, 25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1번과 2번 셀을 우리가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밀기 위해서 지금 10과 8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채우기 핸들로 밀면은 이게 20 감소되어서 아마 값이 채워지기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동일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 그 다음 8, 10, 8, 10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결과는 바로 10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중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셀 서식은 단축키는 컨트롤 1번 키를 누르는데요. 표시 형식은 일반과 통화, 회계, 숫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셀의 서식들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아무런 형식이 지정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0.123456789 이렇게 입력이 되면 마찬가지로 셀의 너비에 맞춰서 반올림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통화 형식은 숫자와 같이 이제 일반적인 숫자에다가 통화라고 하는 서식을 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본 것처럼 숫자 앞에 바로 통화 기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셀의 왼쪽에 붙는다 하는 것은 회계일 때 이렇게 왼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회계 형식은 음수 표시 형식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고 입력된 값이 0일 경우에는 하이폰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폰이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0을 빼기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회계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숫자 형식은 음수의 표시 형식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갈로 문자로도 음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통화 형식을 할 때는 숫자 바로 앞에 기호가 표시가 된다. 자, 27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지금 찾기와 바꾸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문서는 찾기와 바꾸기가 다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찾는 내용 그리고 설정된 서식, 여기 서식 탭에 들어가면 여기서 찾을 내용은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고, 와일드카드 물음표나 뭐 별표 같은 거 넣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할 때는 이제 tilde 기호를 물결 표시 있죠. 그것을 쓴다는 거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서식이 있는데요. 이 서식은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서식을 클릭하면 바로 셀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셀 서식에는 표시 형식이 뭐 숫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지금 시트, 현재 시트를 쓸 것인지 아니면 그 검색하는 통합 시트 중에서 여러분께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찾기라고 하면요.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28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C의 2번에서부터 G의 3번, 이게 지금 그 점수를 줬을 때 학점을 구하는 하나의 조회, 그죠? 조회를 나타내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조회를 할 때는 찾기 참조 함수에 쓰는 뭐 hlookup,이나 vlookup, 뭐 choose, index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vlookup과 hlooku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필드명, 즉 이름 자체가 행으로 참조표를 구성되어 있으면은 뭘까요, 여러분? 네, 행참조이기 때문에 hlookup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1, 2, 3, 4 중에서 1번, 2번은 볼 필요가 없겠죠. 3번, 4번 중에 찾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3번 hlookup인데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바로 C의 5번에 있죠. 그럼 C의 5번은 똑같고, 그리고 참조표는 여기 이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의 2번에서부터 G의 2번이 되겠죠. 그래서 C의 2번에서부터 G의 3번까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점수가 1행에 있고 학점이 2행이 있는데요. 그러면 2라는 값을 써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지금 3번, 4번이 검색값, 참조표, 그 다음에 행번호까지 다 동일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 옵션에 따라서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옵션이 true인 경우는 근사값을 표시하는 거고, false인 경우는 유사값, 정확한 값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true라고 하는 것은 구간값이니까 0에서부터 59점인 경우는 F학점, 그리고 60점에서 69점은 D, 70에서 79점은 C, 80에서 89점은 B입니다. 90 이상은 A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점수가 76이니까 70에서 79 사이인 C 학점이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사값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정답은 바로 true가 되겠네요. 29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 설정을 위한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의 규칙 유형 선택으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캡처했던 걸 보면은 새 서식 규칙에 셀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상위 또는 하위 값,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 고유 또는 중복값, 수식을 사용해서 하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셀의 서식을 지정한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다음 중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기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매크로 이름이나 바로가기 키, 매크로 저장 위치, 설명,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번의 매크로 이름은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단어 구분 기호로 밑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가기 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적인 문자를 쓸 때는 컨트롤 키만 사용이 되지만 대문자를 쓸 때는 자동적으로 Shift 키와 같이 조합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크로 저장 위치는 지금 현재 통합 문서로 선택되면 모든 엑셀 문서에서 해당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매크로 저장 위치는 크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와 그리고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통합 문서에서는 그냥 현재 통합 문서에 있는 매크로만 실행될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엑셀 문서에 해당되는 매크로를 사용하고 싶다
싶다면은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은 주석과 같은 의미로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할 때 사용하며 실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매크로 대화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매크로 앞에서 봤듯이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매크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나와서 소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실행 버튼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를 실행할 때는 파일에서 옵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명령으로 들어가면 그 매크로를 클릭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2의 2번 셀의 함수식이 choose rank.eqd의 2번에서 지금 수상을 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choose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거죠. 찾기 참조 함수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 rank.eq는 석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석차라고 하는 순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rank.eq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합계에 관련된 자료를 순위별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랭크에서 일단 찾는 값이 D의 2번이고 그 다음에 참조표 범위가 나왔고 뒤에 옵션이 생략되어 있죠. 오더가. 그러면 오더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을 하라는 거니까 지금 이 92에 해당되는 값은 3위가 되겠네요. 그럼 3위면 여기 3이란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세 번째 값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표시되는 거니까 영광이라고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랭크를 이렇게 순위를 구한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여기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때 여기 몇 번째 해당되는 값인가에 따라서 값을 찾아내면 쉽게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3번 다음 중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탭의 레이블 그룹에서 삽입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지금 차트 도구에 제가 레이블이라는 도구에 보면 차트 제목이라든지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표 같은 것이 있는데요. 텍스트 상자는 삽입할 수가 없죠. 자, 34번 다음 중 수식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한 경우에 오류 메시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오류 메시지는 샵밸류입니다.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피연산자와 피연산자 그 다음에 연산자가 있는데요. 피연산자는 주로 번지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번지가 잘못되었다거나 해당되는 가리키는 번지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샵 밸류가 나옵니다. 한번 다른 오류도 볼까요? 샵샵샵은 열너비가 부족해요. 샵 네임은 이거 이름이 뭘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이름을 잘못 썼거나 뭐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못했을 때 알 수 없는 텍스트를 사용했을 때 샵 네임 오류가 나오고 ref는 레퍼런스니까 참조가 잘못됐네요 입니다. value는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인수의 오류고 divide by zero는 0으로 나눴을 때 그리고 non applicable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예요. 그리고 샵 넘버는 숫자와 관련된 오류를 얘기합니다. 35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수식이 D-average A4에서부터 자 A의 E의 10번까지 이 표 전체를 우리가 DB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필드가 나오고 조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수학량이라고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D의 4번 또는 1, 2, 3, 4라고 이렇게 숫자를 지정해도 됩니다. 이 조건을
여기 수확량의 평균이 얼마일까예요. 그러니까 A의 1번에서부터 C의 2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확량의 평균이 얼마예요 입니다. 자, 요거는 나무가 베이면서 높이가 같은 높이죠. 그죠? 그럼 이게 다 AND 조건이에요. 요렇게 높이가 있다는 것은 나무가 베이면서 높이가 10보다 크고, 그러니까 10을 초과하고 20 미만인 자료의 수확량의 평균이 얼마일까입니다. 일단 베이면서 높이가 10과 20 사이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10과 20 사이에 있는 것은 요거 5행, 6행, 9행은 아니죠. 그래서 5행과 6행인데요. 수확량의 합을 보면 24인데요.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12가 되겠네요. 그죠? 자, 36번 다음 중 엑셀의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엑셀에서 화면의 확대 축소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마우스를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 인쇄할 때도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실제 인쇄할 때는 이렇게 정상 크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리본 메뉴는 화면 해상도와 엑셀 창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표시될 수도 있고, 워크시트에서 특정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블록을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을 확대 축소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워크시트의 확대 축소가 되어서 전체 창에 맞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 리본 메뉴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작업이 불편한 경우에는 실제로 리본 메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자, 37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합계 계열의 보조축이 지금 요거는 상반기 하반기 합계 데이터의 개입이 굉장히 커서 상반기와 하반기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합계는 지금 보조축으로 가여 있죠. 그래서 합계 계열이 보조축으로 이루어진 이중축 혼합형이다. 콤보 차트죠. 그죠? 그리고 범례의 위치는 지금 요게 상반기와 하반기 합계라고 되어 있는 요 계열의 에 대해서 이름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범례인데요. 범례는 아래쪽에 있고, 하반기 계열이 지금 이렇게 연한 회색인데요. 한길수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계의 한길수 데이터의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숫자 값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조 세로 축의 주 단위는 요게 보조축이죠. 주 단위는 40이 되네요. 기본 축의 주 단위는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머리글 바닥글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제적으로 머리글 바닥글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디자인 탭의 옵션 그룹의 문서에 맞게 배열 조정을 체크를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제를 해야 머리글과 바닥글을 조금 더 넓게 여백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글 바닥글 디자인 탭 그룹에서 미리 정의된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워크시트 페이지 위쪽에 머리글을 클릭하면은 리본 메뉴에 머리글 바닥글 도구가 표시가 되고, 머리글 또는 바닥글의 입력을 마치려면 워크시트에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38번에 머리글 바닥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엑셀 문서도 한글 문서처럼 페이지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머리글 바닥글 또는 여백 다양하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트 탭에서는 메모도 있고 눈금선도 있고 간단한 인쇄도 있고 많죠. 메모는 시트에 포함된 메모의 인쇄 여부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것도 있고, 그리고 메모가 표시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금선은 셀 눈금선 열이나 가로에 눈금선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인쇄 영역은 특정 부분만 인쇄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지정을 하며 인쇄 영역 내에 포함된 숨겨진 행과 열도 인쇄되는, 요거는 아니죠. 그리고 간단하게 인쇄를 하면은 차트나 도형 같은 이런 모든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텍스트만 인쇄가 됩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제가 각각의 지문에 해당되는 차트 이렇게 표면형 그리고 방사형 그리고 분산형 그리고 콤보 이중축 혼합형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표면형 차트는 두 개의 그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요소를 찾을 때 사용하는 차트고, 방사형 차트는 이 방사형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집합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 계열에 대한 집합에 대한 값을 사용할 때 방사형 차트를 씁니다. 여기서는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라는 말도 잘못되었죠. 그죠? 그리고 분산형 차트는 데이터의 불규칙한 계열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로 과학이나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중축 혼합형은 데이터의 값이 굉장히 차이가 클 경우에 이렇게 세로막대나 끝건선을 이용해서 차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